우리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남편의 지극정성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당연히 우리가 30대였으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요. 뭐 남편이 저한테 워낙 지극정성이니까 이렇게 공주님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시어머니였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말빨이 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슬리는 재주가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넘어갈 뻔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이랑 1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한테 누나가 하나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도 누나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아서 몰랐는데 글쎄 누나가 집 나가서 의절을 했다네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건지 뭔지 제가 사용하는 SNS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 누나라는 사람한테 말이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철우 누나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철우랑 연애하고 잘 지내는 거야 좋은데 우리 엄마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간질을 엄청 잘하고 사람 마음 들쑤시는데 뭐가 있다니까요. 내가 오죽하면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의절을 했겠냐고요. 우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하나 트집 잡아서 사람 피를 말리는데 우리 남편이 정신병 오기 일부 직전까지 가게 돼서 내가 열받아서 엄마랑 싸우고 의절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엄마가 잘해주는 척하는 거에 속지 말고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철우랑 계속 만나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찍 헤어지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에 친누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덜컥 겁이 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상해서 슬슬 남편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저한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잘한다고 쳐도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건 가족과 가족끼리 하는 건데 저런 소리 듣고 멀쩡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개무시하고 만날래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차린 건지 뭔지 그 뒤로 남편은 계속해서 제 기분만 살피고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굴고 제가 피곤하다고 그러면 업어줄 기세로 굴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온 것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우 되실 분이 말이야. 나한테 연락이 와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 우리 누나가 그런 연락을 했다고? 아직까지도 피해망상에 찌들어서 지내고 있나 보네. 진짜 누나도 안타깝다 안타까워. 피해망상이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의절하고 나갔던 게 피해망상으로 비롯된 일이었던 거야? 솔직히 말을 해서 내가 아들이라서 조금 더 대우를 받았던 부분은 있어. 우리 누나가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거든. 그래봐야 엄청난 것들은 아니었고 게임기나 간식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었나 봐. 자기만 꺼다 놓은 보리 자루라고 예전부터 난리를 쳤었거든. 고작 그런 이유로 의절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게 더 이상한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 누나가 시집을 진짜 잘 갔거든? 근데 우리 집이 뭐 엄청 넉넉한 집안은 아니니까 먼저 시집간 누나한테 우리 부모님이 생활비도 좀 도와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누나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돈 달란 소리 하냐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의절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지. 자기 만나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해.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나 보다. 아무튼 그런 연락을 하셔서 나도 모르게 당신을 좀 피하고 그랬어.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내가 다 설명했을 텐데. 누나는 내가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겠나 봐.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트집 잡고 나는 모든 혜택을 받았음에도 붓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매일같이 나를 무시했거든. 나도 상처 많이 받았지. 그래도 우리 누나라서 나쁜 감정은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까지 방해하려고 할 줄은 몰랐어. 우리 누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잘할게.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또 남편 입장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에게 꾸준히 너무나도 잘해주기도 했었고요.
제가 뭐 엄청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니까 이만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또 불편한 사람 대하듯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집살이를 엄청 시킬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또 미묘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라면 진절머리 치고 도망을 쳤겠는데, 그게 아니라 야질야질하게 굴면서 저한테서 자꾸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돈 내놔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어디 홈쇼핑에서 물건 팔면 어머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는 정도로 불편하게만 굴었다니까요. 사달라고 하는 소리라는 건 알겠는데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안 해주면 쫌생이 같고 그런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아유 요즘 저런 다지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딱 좋겠는데, 아니 내가 쓰는 거는 수동이라서 아유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 저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 있으면 요리할 때 너무 편하고 좋겠다. 근데 무슨 가격이 29만 9천 원이나 해? 아유 비싸라. 응? 저런 거 필요해? 그럼 내가 하나 사줄게 엄마. 엄마가 요리하느라 맨날 힘들어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사줘야지. 얘,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저렇게 비싼 걸 사주니. 됐다. 그냥 수동으로 쓰고 말지. 아유, 사실 이런 거는 며느리들 아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줄 텐데. 세아가 너도 집에서 친정부모님 따라 요리도 하고 그러니까 알 거 아니니. 저런 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 알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 지난번에 하나 사드렸는데 새 모델이 나왔나 봐요. 그래? 아,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데이트하느라 비용도 많이 내고 그럴 거 아니야. 어머머, 내가 참 별말을 다 한다. 그렇지? 엄마, 제가 하나 사드린다니까요. 저건 뭐 얼마나 한다고. 저런 거 하나는 사드릴 수 있지. 예, 아니라니까. 너는 요즘 결혼 자금 모은다고 적금도 하나 들어놓고선 무슨 돈이 있어서 30만 원이나 하는 다지기 기계를 사준다고 그래. 그 말이 뭐겠어요. 제 얼굴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하나 사줘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결국에는 제가 하나 사드리겠다고 하니까 그건 또 좋다고 넙죽 받으시대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또 말도 안 되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밍크코트 한 번 해줘라, 금가락지 해줘라 그런 건 아니고 생필품 같은 거 사달라고 하니까 무시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의 주방가전 내가 몇 개를 바꿔드렸다니까요. 아, 뭐 호구 잡힌 거다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한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시집살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라 결혼의 걸림돌이라고 치부하기엔 부족했죠. 아무튼 이 정도면 양호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남편이 워낙 저한테 헌신적이니까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빌붙는 스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마트 간다고 하면 동네가 떨어져 있는데도 굳이 따라와서는 자기 물건값까지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둘이서 쓰는 생활비보다요 시어머니한테 나가는 생활비가 더 드는 것 같았다니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애 키울 돈도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딱 잘라서 말을 했지요. 어머님, 앞으로 장 볼 때는 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 한 달 식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해결이 되거든요. 평일에는 거의 회사에서 밥 먹으니까요. 주말에도 늦잠 자고 일어나서 느지막하게 점점 먹고 야식으로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끝인데 어머님이 장 볼 때마다 따라오시니까 거기서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어머나, 우리 부부야말로 나이 들어서 먹으면 뭘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니?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몇 번 장같이 보러 가서 계산했다고 생색을 내고 그래. 아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한 번 볼 때 5, 6만 원씩 나간다고 쳐도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니까 한 달에 2, 30만 원은 거뜬히 나간다고요. 저희도 아껴 써야 아이도 낳고 하죠. 대신에 너희는 대출비는 안 나가잖니. 우리가 돈을 얼마나 보태줬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우리가 집값 보태줘서 그런 거잖아.
물론 그것도 맞죠. 어머님하고 아버님 덕에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인데 월급은 고정적이고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둬야 나중에도 돈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입을 삐죽이면서 그 뒤로 마트에서 장 볼 때는 안 따라오는데 간혹 가다가 자꾸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그렇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저한테 전자레인지를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게 막 엄청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시댁에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저한테 새 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오래됐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사드렸지요. 근데 글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걸 봤잖아요. 아니,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서류 하나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거 전해드리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글쎄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누구랑 큰 박스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사드렸던 전자레인지를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로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근데 그 물건 전해받은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장면인 거죠. 그거 중국어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본 척은 안 하고 휴대폰으로 동네 중고거래 어플을 들어갔더니 그 전자레인지 거래 중이라는 표시가 뜬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아이디겠구나 싶어서 여태까지 뭘 팔았나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 글쎄 저한테서 자잘하게 받아갔던 주방용품 같은 걸 전부 다 중고로 팔았더라고요. 포장도 안 뜯은 새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중고 거래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었는지 제가 20만 원 주고 산 건 15만 원에 팔고 10만 원에 사드린 것은 7만 원에 팔고 가격도 정말 합리적으로 파셨더라고요. 아주 거래 온도가 핫해도 너무 핫한 거 있죠. 좋은 새 상품을 저렴하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넘쳐나는데 기가 막혀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봐도 거래 내역이 끝이 없어서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시댁에 딱 들어가서 시아버지한테 서류 전해드리고 시어머니한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사드렸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가 두고 쓰세요? 얼마 전에 전자레인지 사드린 것도 안 바꾸셨네요. 기존에 쓰던 거 고장났다고 하셔서 안 되는 줄 알고 부랴부랴 사드렸더니 잘 되나 봐요? 응? 그거? 내가 써보려고 하니까 작동법이랑 이거랑 영 다르더라고. 어렵더라. 그래서 나중에 쓰려고 저기 창고에 넣어뒀어. 때마침 이놈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지 다시 잘 굴러가더라고. 기기라는 게 꼭 그렇다니까. 버리려고 하면 갑자기 멀쩡해지고 말이야. 그러면요, 제가 사드렸던 전자레인지 그거 안 쓰실 거면 제가 가져가서 써도 돼요? 아니, 때마침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고장났더라고요. 새로 사긴 좀 그렇고 어머님 안 쓰실 거면 제가 쓸게요. 굳이 돈 주고 새 거 살 필요 없게 되고 좋네요. 어머, 나 준 걸 왜 달라고 그러니? 그리고 너네 가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거 수리해서 써. 품질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있는 거 고쳐 써야지. 예, 나한테 사준 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네 거가 더 좋은 거니까 고쳐서 써라. 시어머니가 대놓고 안 주겠다고 해버리니까 더 조르면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글쎄 저한테 이번에는 무슨 착즙기 같은 걸 사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착즙기를 하나 사드린 다음에 그 뒤부터 시어머니네 동네 중고거래창을 쉬지 않고 새로 고침했다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올려뒀더라고요. 박스까지 그대로 있는 새 착즙기 팝니다 하길래 제가 사겠다고 바로 줄을 섰습니다.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혼자 실실거리면서 채팅 딱 치고 내고 없이 바로 삽니다 하니까 당장 거래를 하자고 하대요. 제가 당황할 시어머니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배꼽을 잡고 아주 미친년처럼 웃었다니까요. 그날 장소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시어머니가 착즙기를 수레에 끌고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바로 시어머니한테 싹 다가갔죠. 어머님,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마니나,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어? 아니 나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아니, 먼저 가봐라. 저도 여기 약속 있어서요. 근데 어머님, 이 상자 제가 사드린 착즙기 상자 아니에요? 나 이거 저기 뭐야. 저 친구한테 자랑 좀 하려고 들고 나온 거다. 그럼 너는 약속 잘하고 나는 간다. 어머님, 제가 무슨 약속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아니 글쎄, 제가 어머님한테 사드렸던 착즙기 있죠. 그걸 글쎄 새 상품을 엄청 저렴하게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사드린 거 환불하고 중고로 산 새 상품 드리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여기 착즙기를 들고 나오셨네요. 혹시 어머님 아이디가 세워라 내워라 맞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글쎄 뒤로 나자빠질 듯이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 반응이야말로 세워라 내워라 아이디가 딱 남았어 하는 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원. 물론 저도 시모인 걸 알고 노린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삥 뜯어서는 중고로 되팔기해서 돈 모은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신종 돈벌이 수법이냐고요. 세상에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인 줄 알았더니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사기를 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너 다 알면서 지금 나를 놀려먹으려고 한 짓이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죠. 제가 장 볼 때 따라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런 짓을 해서 돈을 수급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중고거래하는 거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세요? 목록 보니까 그동안 제가 사드렸던 주방 가전들 죄다 되팔게 하셨던데요. 아휴, 너네 집 해주고 나서 우리도 돈 없어서 용돈 좀 챙기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내 죄 용돈 좀 팍팍 주면 얼마나 좋으니? 저희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래도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같은 때 무리해서 드리잖아요. 이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쪽팔려서 원. 아무튼 알았으니까 거래 풀발이다. 이만 가보마. 그러더니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가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그 와중에 시어머니 붙잡고 착즙기 주고 가라고 어차피 되팔 거 아니냐? 쓸데없는 거 다 안다 했더니 씩씩거리면서 착즙기 주고 가더라고요. 그대로 영수증 들고 가서 환불했습니다. 남편한테 해도 너무한다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쪽팔리다면서 고개 푹 숙이는데 아유, 남편은 무슨 죄인가 싶고 말이에요. 그 뒤로 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말은 못하고 용돈 달라고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눈치만 싹 보게 됐지요. 길게 보면 오히려 잘한 일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글쎄 아주 인생을 뒤흔들 일이 생겼지 뭐예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7년 차. 우리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있었거든요. 서로 맞벌이도 잘하고 있었겠다. 아이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있었겠다.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늘게 길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글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그냥 한바탕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아니 이대로만 살면 정년까지 일하고 재테크해서 모은 노후자금으로 적당히 절약하면서 살면 그만 아닌가 싶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업에 뜻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야. 사업은 갑자기 무슨 사업? 여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부는 가늘고 길게 그냥 남의 돈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지. 사업한다고 했다가 다 말아먹으면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나는 절대 반대야. 그리고 당신이 애초에 사업하고 싶다는 이야기 꺼낸 적도 없었잖아. 갑자기 왜 이래? 이게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여태까지 나도 당신이랑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반기를 들었던 적이 없었잖아.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당신이 하자는 건 무조건 했고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이 낳기도 싫었어. 우리 두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살면 그만 아닌가 생각했었다고. 그런데 당신이 아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바로 아이 가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 들어주면 안 돼? 나 정말 딱 한 번만 해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랑 사업이 같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당신이 육아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내가 잔소리를 안 하잖아. 당신이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낳자고 우겨서 가진 거니까.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 당신도 아이 낳기 잘했다며. 아휴, 난 모르겠어. 사업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아. 나도 여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도와주시겠대. 내가 포장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가게 내고 하는 거 다 도와주신다고 자기 대신해서 그냥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자기 믿고 해보래.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 이거야. 사장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태고 본인도 돈이 있으면 보통은 본인이 가게를 차릴 생각을 하지 않겠어? 왜 당신한테 시키는 건데? 사장님이 바쁘니까 나한테 매장을 대신 해달라 뭐 이런 거겠지. 사장님이 도와주신다 해놓고 모르셔야 할 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박박 우겨서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당연히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매장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 방산시장 안에 포장용품을 파는 가게를 차린 건데 워낙 쟁쟁한 업체들이 많았고 그렇다고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물품을 싸게 납품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을 이용해 먹은 거죠. 순진하게 사장만 믿고 사업을 벌였던 남편은 가게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했고 사장에게 가서 따지고 들었지만 사장은 자기가 한번 해보라고 했었지 한 건 네 선택 아니냐면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돈을 건지기는커녕 있는 돈도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때는 정말 이대로 망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뭘 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건 아닌가 매일매일 가슴을 졸여야 했죠. 문제는 그 투자금이 우리 아이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과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게 된 퇴직금은 물론이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돈까지 싹 털어서 만들어낸 자금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빈털터리. 그게 딱 우리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이었지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이 일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생활하는 걸로 전부 먹고 버텨야 하지 않겠어요? 애는 커갈수록 점점 돈이 들어가는 실상이었고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자책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를 그렇게 지지해주고 제가 하는 일에 늘 맞다 해주던 남편이 그 실패 한 번으로 너무 큰 좌절을 하게 된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울적하더라고요. 전 일부러 남편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서기를 바랐으니까요.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고 아이까지 케어를 하느라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꾹 참고 버텼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기가 죽을 법도 한데 우리 시어머니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글쎄. 아니, 제가 혹시라도 남편 구박이라도 할까봐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 있죠. 절대로 남편 기죽이면서 살면 안 된다. 아니,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나한테 딸이 하나 있잖니. 그 기집애가 글쎄 시집을 엄청 잘 갔거든. 근데 내가 용돈 좀 팍팍 달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의절을 하지 뭐야. 사위놈 하나 있는 거 마음에 안 들게 비실비실거리길래 잔소리 좀 했다고 글쎄. 우리 딸이 일찍 시집을 갔거든. 지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취업하려고 이리저리 준비할 때 돈 좀 보태주려고 했다고. 아이 글쎄 우리 아들을 얼마나 모질이 취급을 하던지. 아이 그걸 왜 진우한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될걸. 신우가 오죽 스트레스 받았으면 의절까지 했겠어요. 아니 가족으로서 그 정도도 못해주는 게 말이 되니? 걔네가 돈이 부족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돈 벌어먹고 사는 애들이 치사하게 구니까 나도 더러워서 연락하지 말자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의절했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 한 통 없는 게 더 싹수 없는 행동 아니니? 아유 아무튼 내가 우리 아들 기죽이는 꼴은 그때 한번 본 걸로 만족하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뭐든지 다 잘했다 해줘라. 그게 마누라가 할 일인 거야. 솔직히 뭐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제가 뭘 했다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건지요.
막말로 지금 저 혼자 외벌이로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저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고 싶을까요? 그나마 우리 남편이 빚을 진 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나이가 40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은 취업 준비만 오지게 했어요. 아니 나이가 있는 데다가 어디 작은 회사만 다녔으니까 오라고 불러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리고 경력 없는 애들 데려다가 싸게 부려먹으려고 하지 누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하는 사람을 쓰려고 하겠어요? 특출난 능력이 있으면 또 몰라요. 딱히 자격증도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누가 써주겠냐고요. 그런 우리 남편이 심기일전 해보겠다고 자기를 다시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포장업체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방을 한 번 더 포장하는 더스트백 이런 거 만드는데 집중을 했었는데 남편이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애랑 같이 놀아주면서 가죽을 좀 사다가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뭘 저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는데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서 정말 가벼운 합성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하나 선물해줬어요. 근데 그게 무게도 엄청 가벼운데 진짜 가죽 같은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남편이 직접 만든 거니까 안에 수납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가방 사이즈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밖에 한번 나갈 때 들고 다녀야 할 게 많았거든요. 음료수라든지 간식 같은 거부터 물티슈에 혹시 몰라서 여벌옷에 막 엄청 제가 들고 다니는데 그게 다 들어가도 가방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공간도 너무 활용하기 좋은 거지요. 어때? 엄청 좋지? 내가 이 가방을 가지고 디자인 특허를 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떨 것 같아? 가방이 진짜 실용성 있고 좋기는 한데 이거 하나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합성 가죽이니까 가격도 많이 못 받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딱 엄마들을 위한 가방이니까 타겟팅이 너무 한정적이기도 하고 엄마들은 애들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는 거에 큰돈을 쏟아부지도 않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겠어? 이거 끽해봐야 5만 원 안짝으로 팔아야 팔릴 것 같은데 조기 투자 비용이 좀 들겠지. 적어도 몇 천만 원? 공장이랑 계약도 해야 할 거고 몇 번 수정도 해야 할 거고 또 하자품 나오면 내가 다 떠안아야 하고 팔리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긴 하니까 돈이 들게 하겠지만 제대로만 홍보해서 팔면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 같은데 아예 홍보를 고급화해서 그래가지고 브랜딩화해도 좋을 것 같고 당신이 말한 대로 광고까지 해가면서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몇 억은 있어야 할걸. 거기다가 물량 공급 빨리 안 되면 안 되니까 매장도 하나 운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만 파는 건 한계가 있잖아. 거기다가 배송 절차도 복잡하고 직원도 써야 할 거고 그거 다 하려면 한 30억은 있어야겠다.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일단 광고 같은 건 인터넷으로 좀 하고 공장 계약해서 물건은 우리 집에다가 두고 배송만 밤에 열심히 하고 하면 몇 천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벌어서 우리 세 가족 생활비 보태는 것도 구멍나기 일보 직전인데 몇 천이 어디 있냐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가방 좋아. 가볍고 수납 공간 딱딱 정해져 있고 이만한 물건 있으면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할 것 같긴 해. 혹시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건 어떨 것 같아?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매장도 하나 내고 그러면 좋지. 지금은 일단 사무실 얻을 돈도 없으니까 집에서 운영하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대박적일 것 같다는 기운을 팍팍 받아서 그래.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응? 남편은 또 한 번 고집을 부렸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말렸지만 남편은 그대로 시댁에 찾아가 저에게 만들어준 가방을 설명하면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이라는 말에 시부모의 얼굴이 굳어지긴 했지만 남편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차마 말리지는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돈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고요. 결국에는 시어머니 입에서 시아버지를 설득하는 말이 나왔고 어차피 우리 쓰라고 해준 집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말아먹어도 우리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반반이었거든요.
가방 자체는 정말 괜찮았으니까 전문적인 공장에 맡기면 훨씬 좋은 퀄리티로 뽑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각종 가방들이 널려 있는데 저희 가방을 굳이 선택해 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남편은 아파트 담보대출로 사업을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처음 사업할 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발로 뛰어다니면서 공장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소 주문 물량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 집 방 하나는 완전히 남편이 만들어둔 가방과 샘플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남편이 그동안 풀이 죽어서 살아있는 송장처럼 굴었을 때와는 다르게 엄청 생기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름의 행복함과 안도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실패로 인해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었기 때문이었죠. 지난 1년 동안 사람이 살도 빠지고 정신도 빠진 것처럼 굴었었으니까요. 남편의 가방은 성공적이었지만 생각한 것만큼 잘 팔리지는 않았어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홍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 엄마들이 이용한다는 맘카페 같은데 홍보글을 올리면 정지를 당하기 일쑤였고 SNS에 홍보를 해봐도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홍보가 되는 것이었으니까 지인 장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인들에게 몇 개 판 게 전부였고 최소 주문 수량을 맞춰야 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 수를 떠안아야 했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더라고요. 우리 물건을 우연히 사게 된 사람 중 하나가 블로그에 후기 글을 하나 올려주었는데 그 뒤로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가방 사업을 시작한 지 8개월 차에 우리가 처음에 뽑았던 물량을 전부 다 판매하게 되었고 남편은 기존 가방과 추가 디자인을 한 가방까지 새로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가방 판매 사이트를 만들었고 사이트가 생기자 사람들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가방을 사게 되었어요. 남편이 가방 판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목표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사무실도 하나 가지게 되었고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 2명에 물건 검수를 하는 직원 1명, 고객 상담을 하는 직원 1명과 사이트 관리자 1명을 두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직원이 5명이 되었으니 4대 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 다녔을 때 이상으로 벌었으니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차가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놀래서 그 아이를 구한다고 차로 뛰어드셨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러 병원에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남편은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내서 가방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강남에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본인 가방이 어쨌든 전부 본인의 디자인이었고 싸구려 가죽을 써서 가방 단가를 낮췄지만 좋은 가죽을 써서 비싸게 판매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일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싸구려 가방이 아니라 매장도 떡하니 가진 브랜드 가방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강남에 매장 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매장 보증금만 억소리에 월세만 해도 1,000 이상이 든다는데 남편은 그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슬슬 마음대로 안 풀린다 생각이 들었는지 짜증이 늘었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점점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은 있어서 돈 벌 준비는 되어 있는데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마누라가 없네. 우리 아들 능력이면 매달 억소리 나는 돈을 벌어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래서 돈 많은 처가를 만나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 건가? 너 어디서 돈 끌어올 것 없니? 아직 저희 집 대출금도 갖고 있는 실정인걸요? 그이가 돈을 벌어오긴 하지만 직원들 월급에 가방 가격도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뭐 좀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돈 가져올 거 없냐 이 말이야. 됐다. 중소기업 다니면서 너도 겨우 풀칠하는 주제. 어디서 돈을 끌어오겠니? 어디서 한 몇십억 투자해줄 사람이 있으면 매장도 내고 그럴 텐데 참 시원치 않네.
우리 아들이 짝을 잘못 만났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쭈구리처럼 지낼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의 피를 살살 말리는 것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 거라고 해도 제가 혼자 벌어올 때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굴다가 남편이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을 해서는 저한테 가진 거 없는 년이라고 무시를 하니까 제가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우리 남편이 며칠간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어느 날 술이 만땅으로 취해 들어와서는 저한테 다 됐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래? 술 먹고 들어와서 뭐가 다 됐다는 거야? 투자 받기로 했다고. 오늘 어디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투자를 해주겠대. 무려 30억. 뭐? 30억을 투자해준다고? 어디 회사에서? 아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당신 정말 맞아? 확실해? 이게 사실이야? 나한테 명함도 주는데 몰라. 강남에 매장 차리게 해주겠다고 매장 차리고 신규 상품 투자하는 값으로 30억 투자하겠대. 대신 수익 구조에서 나눠가는 걸로. 나도 이야기 듣는데 꿈 같더라. 이게 현실이 맞나 싶더라니까. 믿을만 한 거지. 잘 된 거 맞지? 나는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불안하더라. 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된 거지. 이제 우리 다 됐어. 이제 돈 모으는 일만 남았다고.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것도 한 방에 갚을 수 있다고. 남편은 신이 나서 눈물까지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신이 나서 주체를 하지 못해서 술을 만땅으로 마신 거였어요. 남편은 축하 파티라도 열어야겠다면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간단하게 술 먹고 밥 먹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당장 주말 저녁에 모이라 하겠다며 저에게 기죽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파티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기가 막혔지만 30억이라는 돈을 투자받는다는데 못해줄 건 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다. 30억을 투자받게 되었다지? 주말에 직원들 모아서 홈파티인지 뭔지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 능력 정말 대단해. 너 혼자 준비하려면 바쁠 텐데 내가 가서 도와주마. 시어머니가 굳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서는 주말을 위해 일부러 장도 다 봐놨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시어머니가 와서 음식 만드는 걸 직원들 오기 전에 도와주는데 제가 글쎄 소갈비살을 산다는 걸 잘못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마트 가서 다시 사오라고 해서 2번 일을 했다니까요. 아무튼 뭐 하나 준비하는데 플레이팅을 이렇게 하면 되냐? 그릇은 좀 비싸고 좋은 거 없냐?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대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도와준다고 찾아온 건지. 아무튼 저녁 6시에 직원들이 다 같이 모이고 남편이 신이 나서 밥 먹고 술 먹자고 하는데 직원들이 음식 맛있다고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뿌듯해서 저도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여기서 생색을 내고 그래? 음식 준비 대부분 다 내 손을 거쳐서 나간 건데 하등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 아들 사업 번창하는데 한 일이 도대체 뭐야? 어디서 투자금을 끌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돈 못 벌 때 기만 내내 죽이고 그랬잖아. 내가 그때부터 벼르고 있었다. 우리 아들 이제 강남에 사업장 내면 줄줄이 돈 들어올 일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 새 마누라 찾아주란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그 말에 직원들부터 남편까지 다 놀래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귀를 후벼 팠다니까요. 갑자기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말이 안 나온다던데 딱 그 격이었어요. 어머,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마누라를 찾아주겠다니요. 지금 저랑 이혼이라도 시키겠다 이 말이세요? 그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우리 아들 옆에 붙어있니? 이혼해라. 내가 이렇게 이혼 소장까지 들고 왔으니까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 여기 사인이나 해. 진짜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눈 뜨고 코 벨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저도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던 것은 홀라당 까먹고 어떻게 투자받았다고 저를 내칠 수 있냔 말입니까? 그 순간 바로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여보세요? 별일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아빠가 가져다 준 그 투자금 싹 다 회수해. 글쎄 그 투자금 받더니 시어머니께서 나보고 이혼을 하라 하시네. 내가 굳이 이혼당하는 마당에 이 집안 인간들 배불려줄 필요 없지. 회수한다고 해주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투자금 회수를 왜 사돈한테서 찾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적막이 한 5분 10분 흘렀나 봐요. 황당해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직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딩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누가 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는 얼굴로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거기서는 남편의 친누나가 혀를 끌끌 차면서 들어왔지요. 신우이의 얼굴을 보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누나가 여기를 어떻게? 뭐라고? 첫째가 왔다고? 얘 너는 십수년간 연락도 없더니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나도 설마 네 동생이 30억 투자 받았다는 소리에 뭐 하나 뜯어가 보려고 온 거야? 내가 그걸 왜 뜯어가? 30억 투자를 한 게 난데 왜 이렇게 내가 사돈어른께 전화 받았어. 내가 애초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피곤할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사실은 우리 아빠가 몇 개월 전에 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줬다고 했잖아요. 다리가 댕강 부러졌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연치도 않게 시조카였던 거예요. 저는 시집 오기 전부터 이미 의절한 상태였으니까 신우도 사진으로만 보고 그 가족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 아이가 시조카였던 거지요. 저도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병원에 우리 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찾아온 신우이의 얼굴을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신우이가 맞았던 거고 그 뒤로 신우네 가족이 전부 은혜를 갚겠다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거든요. 심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집 잘 갔다고 하더니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 매장 이야기를 하면서 골머리를 썩을 때 우리 친정집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신우네 가족에게 혹시 투자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신우가 남편의 가방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심해부 회사 직원을 시켜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신우가 도와주는 게 아닌 것처럼 꾸며서 투자를 해주려고 했던 거지요. 사실 저도요 30억까지는 생각도 못했던 금액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세상 물정에 눈이 밝은 심해부가 강남에 매장 차리려면 그 정도 돈은 있어야 한다고 통 크게 돈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동안 사실 의절하고 살면서 도움 준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기회에 모든 걸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신우는 본인이 도움 준 걸 알면 시어머니가 분명 빌붙으려 할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본인네 들인 걸 들키지 않게 주자고 했고 뭐 이래저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돈 욕심 많은 시어머니가 일을 그르쳤고 제가 친정아버지한테 투자금 회수하라고 말을 하자마자 친정아버지께서도 신우에게 전화를 한 거지요. 사실 저도 신우 연락처를 알고 있긴 했지만 제가 굳이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랑 연락하는 티를 낼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돌려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는 돈이 네 돈이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지 부모는 안 챙겨?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을 것처럼 굵게 뻔한데 내가 그걸 왜 말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낳은 자식이야 너.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지엄이가 힘들게 살면 용돈 팍팍 주고 그래야지. 그리고 네 동생이 사업하다가 힘들면 나서서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왜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온갖 차별이란 차별은 다 받고 자랐는데 내가 왜? 밥도 말이야. 나는 맨날 김치에 콩나물만 줘놓고 쟤는 고기를 못 먹여서 안달이었잖아. 그 차별을 1, 2년만 받았어? 놀이공원 갈 때도 나 쏙 빼놓고 가고 여행 갈 때도 나만 쏙 빼놓고 다녔으면서 내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너무 양심이 없는 거지?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한참 잘못 키웠지. 이렇게 지 애미애비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지 동생 사업에 투자를 처리하겠다고 엿을 매겨? 그러길래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엄마 때문에 나는 더 투자할 마음이 없어졌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네 능력으로 얻은 투자가 아니라는 건 시작부터 알았을 텐데 어떻게 지 마누라 편 한 번 안 들어주고. 너도 똑같아.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30억이라는 돈이 지가 잘해서 붙은 돈인 줄 알았을 텐데 알고 보니까 지 능력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된 것이니까요. 30억도 날아간 마당에 팽했던 자식이 승승장구하는 걸 알았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저도 거기에 기름을 확 끼얹었죠. 이혼하라고 하셨으니까 소원대로 이혼해드릴게요. 제가 뭐 이 꼴 다 보고 여기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게다가 제가 이혼하고 오갈 곳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직장 다니면서 벌 만큼은 벌거든요.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안 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싫어. 이혼 못해. 내가 차라리 누나처럼 엄마랑 의절하고 살게. 나 버리지 마. 이놈 자식이 뭐라는 거야? 의절이라니.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은 평생 의절 못할 것 같은데? 나도 더 이상은 고통받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해. 그 말에 남편이 잘못했다고 원하면 본인도 시어머니랑 의절하겠다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작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난리칠 때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왜 빌고 후회한대요? 게다가 의절이 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신우처럼 간간히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 성격에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죠. 아무튼 그 뒤로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여전히 이혼하자고 강경하게 나오는 중이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안 받아줬어요. 그게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돌려내라고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당해봐야지요. 마음고생도 더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혼할 건데 사과 받아주면 또 이혼 안 하는 줄 알고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이혼 소장만 보내면 이혼 못한다고 들어눕는데 조만간 변호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받았다고 축하 파티하는 날 직원들이 전부 이 꼴을 보고 갔잖아요. 30억 투자도 무산되고 사장의 인간성도 보게 되니 다들 동시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직원 구하느라 사업도 올스톱이 됐어요. 그러니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직원들도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저 또한 직원들처럼 이 인간이랑 갈라서고 완벽하게 이혼하고 다시 새 출발해보렵니다. 제 인생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앞날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